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두 번이나 미뤄졌던 이른바 명락회동,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부터 오늘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명락회동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이제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두 차례나 연기됐다가 어제 드디어 두 분이 만났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이 이른바 이 명락회동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의 의미가 뭘까? 그냥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전현직 대표가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뭐 서로 잘 지냈냐 이런 덕담이나 주고받으려고 만난 건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아주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뭔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난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우리 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두 분의 만남이 그냥 덕담이나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자리로 끝난 건지 아니면 정말 당의 단합 또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뭔가 결연한 자리가 됐던 것인지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저는 뭐 좋은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평가할 만한 자리였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뭐 이 자리가 무슨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이제 장인상 때 이낙연 전 총리님의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귀국하시면 이제 보기로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했었죠. 약속을 했는데 두 차례 미뤄진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해 때문에 잡아놨는데 정말로 수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두 차례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논의된 내용을 배석했던 이제 김영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 두 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한 분은 현직 당 대표고 한 분은 전직 당 대표인데 여러 지지층을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신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정말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두 분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 특히 양측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부분들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는 또 뼈아픈 말씀까지 두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발끈하던데 그렇게 다른 당 사정에 발끈하고 공격할 시간에 정말 수해 참사 복구하고 정말 국민들 삶 돌보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방점들을 좀 두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제 김영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으니까 총 4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막걸리를 이제 곁들였는데 막걸리 2병 먹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치면 2잔씩 먹었다고. 아니 뭐야 2잔이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걸리 2잔 먹으면서 현 윤석열 정부의 폭주, 또 국민의힘의 어떤 잘못하는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데 큰 공감대를 이뤘다. 그게 성과다. 성과라기보다는 거의 공감대를 이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얘기 나누겠지만 당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기조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술 먹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막걸리 뭐 각각 2잔씩 드시면 뭐 적당히 드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두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건이나든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분이 좋았을 거고 그러면 최소 각일병씩은 예산 4병 정도는 먹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화기애애했다는 뜻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한 대변인께서는 보니까 이제 나름 두 분의 어떤 뭐 그 정치적 합의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키워드나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더 제대로 하라고 신호를 준 걸 이제 의미로 삼는데 사실 한마디로 그 회동을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은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분이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총선 승리에선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말을 제가 정치 번역기로 돌리면은 비명계 당 분열시키지 말고 날 중심으로 뭉치세요라고 한 거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도덕성이 우선이고 최상의 상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혁신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되고 개딸들 수박 같은 그런 단어들 쓰지 말고 색출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번역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두 분은 레토릭으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사실 연기했잖아요. 수해 때문에 연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폭우 때문에 연기하고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임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떼밀려서 한 거니까 그나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시오라고 전직 국무총리와 현직 당대표가 시그널을 보낸 거고 그 외에는 둘 다 각자 생각들 좀 더 지켜봅시다. 당의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는 모임이었고 앞으로 이 두 분의 미묘한 요 감정선과 지금의 정치적 해석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분열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갈래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합을 얘기했는데 정치적 번역기를 돌려버리면 비명계 너네 자꾸 당의 단합을 흔들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날 위해서 날 중심으로 그러면 비명계 얘기죠. 중에서 친이낙연계는 몇 명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의 주류가 이낙연계예요? 그렇다고 친문반 이낙연계 반으로 봐야겠죠. 자세한 상황은 민주당 대변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박창환 교수께서는요. 지금 반 이재명계의 주축 구성 부분을 보면 친이낙연계가 압도적으로 비명계 중심이라든지 핵심을 차지하고 있나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나요? 좀 뭐 민주당 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친명계 또는 뭐 비명계 이 어느 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느 한쪽이 압도하고 있다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양쪽 다 만나야 되는 이유는 헤어질 수는 없고 이혼은 못 하는데 그래도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고 겉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공개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공개인.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 소위 명락 회동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주 또는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저께 안 나왔다라는 점이 지금 민주당이 참 앞으로 험난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야당의 넘버원, 넘버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싸웠던 두 분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가 심각한데 이런 위기 속에서 야당의 넘버원, 넘버투가 만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못 낼 정도로 내용을 겪고 있나? 그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어렵나? 그러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는 회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싸움은 뒤에 가서 하셔라. 국민들 안 보는 데서 하고 국민들에게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총리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 수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뭐 TF를 좀 맡아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부분을 전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좀 인재도 모으시고 정책도 좀 내놔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이 이거지. 지금 뭐 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합이 우선이냐, 혁신이 우선이냐. 아니 혁신하잖아요. 혁신위원회 있잖아요. 혁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어제 회동은 너무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어제 회동이 이제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기도 했는데 하필 회동에 앞서서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워낙 지지율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SOS를 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급하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측면도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박창환 교수께서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길이 뭐냐 이 시점에서 할 때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게 현 전현직 당대표가 만났으면 적어도 뭔가는 내놔야 되는데 당내 정치 투쟁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민주당과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층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중요합니다. 네. 비명계 할 것 없이 다 제 중심으로 뭉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적어도 난 그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네. 그거는 어쨌든 립서비스는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동의해 주는데 뒷부분 대담한 혁신이 민주당 현재 필요합니다는 이야기를 무엇은 국민 상대가 아니라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향해서 하는 목소리에 그친 거예요. 아까 박 교수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 나갈 바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 지금 갤럽 조사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통령 영부인의 쇼핑 논란, 또 무슨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 야당에서 자기들 까내는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소재라고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는데 민심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네.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와 정치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 다 간파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안 먹히는 거야, 씨알이.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대여 공세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갤럽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야당이 제대로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매일 물고 늘어지는 걸 말고 당신들은 뭘 제시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당에 대한 공세가 전혀 먹히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앞으로 지지율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만나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났고, 전 우리 신 의원님이나 박 교수님 지적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네. 야당이 어떤 방향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 동감을 하고, 그런 기회 자리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들은 좀 원론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모습을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일부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지율 차이가 훨씬 앞선 조사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랄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랄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때 명품 쇼핑 5군데 호객을 당했다는 논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저는 정부 여당의 태도나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내놓는 반응들 한번 보십시오. 네. 말을 않거나 아니면 국가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정쟁으로 바로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그 역시도 뚫고 지나가는 게 야당의 저력이고 힘이다 하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이 모든 걸 정쟁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쟁화, 결국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현직 대표의 만남이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같은 상황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국면 전환용으로라도 활용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만약에 이 회동을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공개 비공개 문제를 저도 기자들하고 항상 상대하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압니다. 내막은 아는데 거기 누가 먼저 비공개 얘기를 하면은 또 그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양측에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공개됐을 때 물론 기자분들께 많은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도 터지고 하면은 뭔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있겠죠. 하기나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 민생도 어렵고 경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알린다고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지난번 1차 저희들이 그 장소를 종로 쪽에 한정식집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계속 언제 만날 거다. 기자분들이 거기를 다 취재한다고 일일이 다 종로에 있는 음식점도 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대한 또 피해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또 지지자 양측에서 물려가서 다 찍고 하면은 그 일대에 또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봤고,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좀 예상이 안 되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낙연 대표님은 전 대표님은 지금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언제든지 당의 공식적인 회의나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보신 자리 아닙니까? 계속된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두 분들이 야당으로서 좀 더 어떤 비전이랄지 정책 부분이 말씀하신 거는 또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바 수해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과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리위 결정이 있기 전에 홍준표 지사가 SNS에다가 이제 과하지옥이다, 가랑이 밑을 한신이 이제 가랑이 밑을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지어가는 그 치욕스러웠던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고사 상황인데 이 과하지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천의 무봉이다. 이게 이제 참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름답다 이런 뜻의 이제 또 고사성어입니다. 아마 이 학생들 시험 한자 고사성어 시험 나오면 두 단어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걸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저는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뜻이다. 저는 이렇게 표를 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같은 말이죠? 뭐 저도 뭐 한문에 조회가 없어서 다만 제가 예. 평소에 관찰했던 홍준표 검사, 홍준표 의원, 홍준표 지사는 저런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한문 책을 많이 봐. 저도 많이 먹게 해서 그다음에 뭐 전략, 전술 이런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삼국지를 많이 삼국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수호지. 아니 삼국지에서 뛰어넘은 것 같고 대학 시절에 저런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바둑 두는 거 하고 책 읽고 이렇게 무슨 사자성어 이런데 그게 능해. 네. 골프는 언제 쳐요? 그런 거 책 보는 거 좀. 골프는 이제 자기 저 사모님하고 많이 치니까 저도 아는데 어찌됐건 저런데 능한 분인데 이번에 참 된통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 있게 자신의 그 뭐랄까 참 뭐랄까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다가 이번에 된통 정치로 당했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된통 당했지만 두 고사성을 들어보면 이 굴욕과 이걸 내가 지금 참겠다. 3년만 참자예요. 3년 후에는 자기가 뭐 대통령 나오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이 과정에서 손해본 게 꽤 많죠.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옹고집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하나도 안 굽히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또 뭐랄까 흔히 하는 말로 좀 꼰대 같은 느낌을 준 것 아니냐 이런 거는 홍준표 시장이 아마 정치로 이번에 좀 손해는 좀 저는 봤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의 분들은 이런 중징계 조치가 나오면 뭐 전폭적으로 수용을 한다. 그러면서 좀 자숙하면서 내가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격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건 나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올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홍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이지만은 내가 지금은 참겠다. 나중을 위해서 참겠다. 이게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러면은 이 국민의힘 윤리위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홍준표 지사는 아까 앞서서도 얘기 방송에 나왔지만 본인 스스로가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징계를 받으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징계받았죠. 홍준표 지금 지사도 징계를 받았죠.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전직 당대표를 지냈던 분들도 당내에서 소위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당내에서 몰려가지고 출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비주류들이 당내에서 징계를 당하고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여론몰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좀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자기 3년 큰 정치 인생에 있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참고 지나가면 또 나의 길에서 이거는 뭐 결국은 나에게 큰 피해를 못 준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홍 지사가 이제까지 과거에 소위 설화를 많이 겪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고집 부리면서 잘 피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말 실수일 경우에는 오래 안 갔어요. 근데 말 실수가 아니라 정책이나 또는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어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그거 했을 때 이 논란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수해 때 골프 친 거 사실 홍 대표 지사가 설화를 일으킨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개인적인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좀 나 지금 소위 정치 탄압 당하고 있어. 대통령한테 찍혀서 탄압 당하는 거야. 네. 내가 실수한 거에 비해서 정직 10개월은 좀 너무한 거야. 이거를 부드럽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고사성어로 포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홍 지사가 큰 실수한 거로 좀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실수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수해 참사로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을 때 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고 바로 사과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를 갖다가 버티면서 소위 나는 급이 이 정도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되새기게 만들기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창환 교수께서 뭐 예를 들었던 그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 예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홍 지사와 같은 동병상련일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신데 그러면 홍 지사 전 입장에서는 당헌권 10개월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는 내가 수해 때 골프를 쳐서가 아니라 내가 비주류기 때문에 내가 친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윤리위가 나한테 이런 중징계를 줬구나. 지금 속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단위를 매길 때 주로 6, 10이 이렇게 반년 아니면 1년 이렇게 하는데 10개월이라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북한은 50으로 끝나요. 북한은 그러니까 어쨌든 단위가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1년 12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6, 12로 대부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10개월이란 말이죠. 그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할 때 예측할 때 아마 중징계인데 개월수로 좀 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10개월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총선 직후 다음 달까지잖아요.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5월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홍 시장 당신은 조금 말하자면 자중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홍 시장도 그걸 알았는지 뭐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지만 나에겐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년은 뭐냐면 임기도 3년 남았지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총선 지나고 나면 뭐 김기현 대표라든가 많은 분들의 정치적 운명은 예상할 수 없지만 나는 확실하게 3년이 보장돼 있는 사람이고 3년 이후에 대선이라는 시간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해서 천이무봉이 참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름답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의역된 거고 이 원뜻은 뭐냐면은 하늘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당신들이 나에게 징계를 줘도 나는 흔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말하자면 이게 어떤 자기의 어떤 과오로 기록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런 자신감이 묻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이제 홍 시장이 어쨌든 톤다운 할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내년 5월 총선까지 톤다운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유는 있겠죠. 이러면서 홍 시장이 조금 TK 쪽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조금 더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아주 없진 않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당의 자산이고 당의 어른인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10개월 정도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인고의 시간을 가질 텐데 저 부분이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중에 또 그 본인이 대선 가돼서도 평가받겠지만 저렇게 당의 대선 후보를 지내고 전직 당대표를 지낸 자산을 말하자면 제명이라든가 아주 이렇게 중징계로 갔을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합의된 선을 유지하진 않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이 징계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사안으로 또 제명을 당한 홍문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문종 전 의원 있었죠.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좀 약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이 징계 수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손발을 묶어놓은 건데요.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은 하겠지만 이제 손발을 묶어는 정지되지 않았다 이런. 네. 이거 조금만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친윤 이른바 주류 세력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아까 우리 신현이 말씀에 걸려들었어요.
그동안은 걸리지 않았었는데 벼르고 있었는데 벼르죠. 그리고 해촉도 시켰고 말도 못하게 하려고 상임 했는데 고문에서 해촉 계속 있었단 말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지사 갔을 때 그 용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김은혜 수석을 자객공천을 해서 떨어뜨립니다. 홍준표 시장은 못 잡았어요. 대구로 갔는데 네. 두 분 다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간 겁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왜 대구를 택했습니까? 택한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뭐 이렇게 그런 떠돌이 같은 분을 그냥 당에서 왔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경선 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역시 민주당의 심장이 호남이듯이 저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TK입니다. 네. TK 가서 내 세력도 만들고 내가 시장하면서 만들어내 보겠다. 그게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상치 않았던 수해 골프가 터졌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지 않고 국민 정서에 반감을 줄 수 있는 네. 행위를 하니까 친윤 세력이나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에서 탈당 권고까지 나왔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10개월로 정확히 10개월 한번 보십시오. 너무 티나지 않아요? 총선 이후까지, 총선 때까지 자기 세력을 구축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면은 제가 볼 땐 추가 징계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하듯이. 그 대신 다만 하는 이제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네. 이제 피해받는, 박해받는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 발언 수위를 좀 더 이렇게 낮추고 몸을 낮출까요?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차하면은 더 징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어려울 텐데 홍 시장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셈이 빠르신 분이니까 네. 앞으로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보지만 지금 입장은 상당히 공경해졌다. 원래 본래 본인이 목적을 하고 대구까지 간 그런 의도를 네. 충족시키기에는 10개월이라는 징계가 상당히 족쇄가 되지 않겠나. 상대당인데도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궁금한데 계시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홍 시장이 이번에 상처를 많이 입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살아남으셔서 다음에 민주당의 상대자로 떠오르시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이 좋아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예. 저희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뚜벅뚜벅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거죠. 아니 왜 답이 그렇게 나오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상대가 홍준표가 됐던 무슨 누가 나왔든 상관없다?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민심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누가 나오든 상관없다. 민생과 이 국민을 위해서만 국민을 정치한다. 위해서 그다음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거. 제가 제 빈말을 질문이 하진 않습니다. 우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대변인이 운문하셨네. 대변인 앞에 놓고. 모르겠습니다. 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글쎄요, 이제 뭐 제 3자적인 태도로 관전할 수만은 없는 게 이제 우리 정치권이 워낙 비좁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한번 제가 장난스럽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보수 텃밭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잖아요. 만약에 이곳에서 내년 총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지금 징계를 당하더라도 묵묵히 대선까지는 갈 길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아니, 흔히들 이 이게 가도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총선 앞두고 흔히들 홍준표 시장이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자 현실 영향이 뭐겠어요? 공천 과정에서 자 홍준표 시장이 야 김 대표님 우리 쪽에 이렇게 이런 분들 해주세요. 누가 말을 듣겠나요? 그거는 인입이 안 돼요. 원래 시장이란 지위 자체가 네. 정치적으로 글쎄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구에서 뭐 민심을 일으킬지 몰라도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투사할 거다 아니면 뭐 기각될 거다 아니면 없어질 거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정치부 기자들이 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 자리 지금 아니. 홍준표 대구 시장.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인기가 올라가면 대구 시내에서 예. 인기가 올라가면 홍 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엔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친한 것처럼 보이고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총선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영향 운운한 것은 저는 약간 조금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사 내지는 분석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 애매한 숫자가 나온 게 내년 총선까지 손발을 묶으려는 아니, 그런 의도다 이렇게는 보지 않으시는 TK 거예요?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그런 좀 제발 좀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당심 내지는 당원들의 요구가 윤리위를 통해서 표출된 건 분명한 거예요. 너무 좀 발언 강하게 하지 말고 네. 당 전체도 생각하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하는 건 분명한 거죠. 혹시 이번 홍준표 지사, 그러니까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홍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을 놓고 내년 총선에서 이 주류인 친윤계에서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잣대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라. 원래 이제 공천을 앞두고 차기 유력 주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뭐 지분 비슷하게 좀 주죠. 공천권 같은 거 행사할 때. 근데 홍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징계를 내는 거 보면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권은 친윤계, 주류계가 꽉 쥐고 비주류 쪽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 석도 공천을 배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상징성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 중징계 조치를 놓고. 그 함의를 예.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냉정하게 봐야죠. 우리가 3월 9일 그 당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분명한 시그널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말하자면 공천은 우리가 한다. 내년 그러니까 총선에서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인재를 폭넓게 쓰는 그런 공천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은 우리가 쥐고 간다. 사실 그러면서 불거진 논란들이 이제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가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징후들은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준표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해석할 것인지 저는 별로 없다고는 봐요. 다만 중요한 것 지금 이제 이준석, 안철수 등등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있어요. 대통령도 예. 뭐 물론 뭐 보실 수는 있겠죠. 그럼 뭐 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걸 조금은 과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쪽 현 정부랑 좀 가까우니까 그건 좀 어쨌든 안철수, 이준석 등등 지금 예. 현재 윤 대통령과 비주류들, 여러 가지 이제 비주류계. 비주류계 그런 분들 놓고 본다면은 분명한 거는 그런 과거에 조금 지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많지 않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거의 사라지고 사라졌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 총선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내 인기와 내 성적으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서 갈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뭐 제 당의 비주류들이 당을 뛰쳐나간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저는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냉정하게 보면은 내년 총선은 어떤 뭐 친윤 그룹의 어떤 드라이브로 보면서 다만 얼마만큼의 신진 기회들 등용해내느냐 그 폭이 저는 관심거리라고 봐요. 그런 맥락이라면 친윤계가 그립을 세게 지고 갈 거라는 이 어떤 선언적인 조치였다라고 하면 이번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가 그러면 홍 시장을 비롯한 이 비주류계는 그럼 당하고만 있느냐? 비주류계들이 연합을 하든가 아니면 주류계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대항적인 모습은 그러면 이제 아예 국민의힘에서 사라지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저는 당내 사정이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내부에 없기 때문에. 다만 뭐라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연결 씨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과는 부합하는 거예요. 의지의 표현보다는 사실에 부합해요. 대통령이 총선 결과는 정당 지지율 같지만 안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할 수 없는 왜? 중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는 선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은 명확하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 내에서 지금 당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대치 국면, 거대 야당과의 대치 국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런 국면에서 비주류의 소리를 들어줄 정치적 여유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흔히 하는 말로 지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약간 뭐 비현실적이긴 한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주류가 연합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걸 주류가 응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공사는 적다. 특히나 거의 사라졌다. 거대 야당과의 이 가장 첨예한 전선이 명확해지는 이런 시점에서는 옛날 정치 같아요. 지금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조치로 친윤계 현 지도부의 힘을 보여줬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 미리 한번 보여줬다. 네. 예. 뭐 원래 저희가 지금 중징계라고 이제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뭐 4단계 중에서 앞에서 이제 2번째이기도 하고 중징계라면 중징계고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거의 출당 조치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봐준 게 완전히 잘할 있다고 보세요. 경우에 당 내의 그 소위 말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기현 당대표 당선은 국민의힘 내의 기성 주류권, 기성 정치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계기가 됐어요. 심지어 검찰 출신들이 대거 영입돼서 주류를 차지할 거다. 이 불안감이 국민의힘 내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해소하니라고 김기현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검사 대거 공천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주류가 공천을 새로운 인물들을 통한 공천을 시도할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징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그럼 징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 대표도 지냈고 대선 후보도 지냈고 현직 시장이니까 뭐 예를 들어 상징적 의미의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0개월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를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당에서 나가라 할 경우에는 내분이 심해지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기 혹시 때문에 또 나가서 신당 창당하거나 뭐 신당 창당까지는 당당 얘기 나오고 아니겠지만 이러면 일이 더 커지는 여진이 더 수 있기 커지겠죠. 때문에. 굉장히 큰 여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리 가능한 선에서 최고 징계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공천에 결국은 주류가 네. 자신들이 공천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공천할 가능성 그리고 소위 말해서 광폭 그 공천 이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민수 대변인. 이거 굉장히 예, 말씀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얘기하면 저 우리 신 의원님께 여쭤볼 말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좀 전에 대통령직으로 신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홍준표 이번 시장에 10개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총선 이제 친윤이 완전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그게 이제 지금 자칫 보면은 2016년에 당시 이제 친박에 대한 공천 전횡이었죠. 그러면서 심판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처럼 가면은 지금의 주류 세력이나 친윤 세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10개월로서도 경고를 준 거고. 근데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YS DJ라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당내 비주류를 인정했습니다. 전당대 때도 인정했고 공천 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이뻐서 인정했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랄지 여러 가지 한 색만 가지고 그럼요. 한 색만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는 제가 뭐 이제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계신 분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 지지율과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정당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제피는 구도의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요즘 여론조사에 나오는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견제론이냐 이런 걸 볼 텐데 지금처럼 정권 심판할 때 정부 견제가 여당 견제가 훨씬 높을 때는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면은 뭐 계속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반에 묶여 있고 그러면 연말쯤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또 한 번 보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좀 말씀하시고 정권 심판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치를 수도 있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35대 55,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35대 부정평가율이 55면 그게 정권 심판론의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정권 지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으로 치르는 선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바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당시 황교안 체제에 있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질 때 야당 심판론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도 야당에 대한 혐오라든가 야당이 전혀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야당 지지율이 더 낮으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야당 심판론으로 치러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대변인께서 비주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힘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도 사실 지금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류가 지금 더 굉장히 득세하고 오히려 그래 다양한 목소리와 좀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좀 형성하는 건강한 목소리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런 측면 놓고 본다면 그리고 가장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뭐라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은 아직은 예단하기엔 많은 변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아있는 총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머리가 아프려고 그럽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가도 되죠? 예, 말씀해 주시죠. 진짜 궁금한데 그러면 홍 시장은 정말 내년 5월까지 조용히 분노를 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수혜도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골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말엔 골프를 치시면서 본인의 SNS 활동을 계속 할 것인가? 저는 지금 홍 시장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아유 꼭 참자 내가 뭐 이렇게 됐는데라고 하겠지만 사람의 움직이는 동인 중에 하나가 기질과 성정이 있어요. 저는 아마 무슨 일이 생기면 아마 홍 시장 분명히 못 참을 거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거나 또 SNS에 올리고 오실 거예요. 골프도 다시 치시고. 우리 당내를 겨냥한 그것이 될지 아니면 정책적인 사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골프는 원래 뭐 건강 때문에 치시는 분이 저분이 유일한 취미가 골프예요. 저분. 저는 사모님하고 많이 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하 지금도 데려가 치고 저게 좀 당뇨가 있으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저녁도 안 먹는 사람이 바깥에 저녁 안 먹고 관제 가서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조용히 지내실 분은 아니다는 당연하죠. 예. 네, 뭐 바둑 좋아한다고 이제 아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바둑이 꼭 묘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수로 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래서 어떤 행보로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 무슨 말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화연 전 경기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싸고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술을 계속 뒤바꾸면서 급반전을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 법정에서 부부 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 먼저 보시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정리되신 없어요. 없으세요? 안 오실 거예요? 네, 어제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화영 지사 부부는 이제 운동권에서 만난 그 동지 같은 사이인데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부인께서 알아서 잘 견뎌라 이런 식이지 가서 정말 진짜 지극정성으로 그 뒷바라지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뭐 어떤 의원이 가서 설득했다 그러는데 뭐 의원이 가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인 제가 알기는 접견은 자주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소란을 피워서 재판이 파행이 돼서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네. 지난주부터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왔다 갔다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화요일에 재판이 또 한 번 있었죠. 이날은 이제 부인까지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부인이 남편 향해서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법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중요 진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촉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도 아닌데. 근데 모든 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장 지금 법적으로 지금 피의자로 구속된 분들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변호인을 해촉하거나 선임하는 권리가 가장 먼저 부여돼요. 가족도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서 불리한 진술을 밖으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촉 조치를 해서 재판장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부인을 했어요. 변호사 해촉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희대의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어떤 구속이 되거나 지금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안에서 고초받고 있으면 그 가족은 어떻게든 남편이라든가 그 가족의 편이 돼주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인지상정인 거고 그것이 가족의 힘이기도 한데 의외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지금 진술했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증거는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쌍방울 돈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진술 다 확보했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북한 측에 돈을 줬다는 이런 영수증 받은 것도 검찰에 제출했고, 그리고 그걸 관여했던 분도 이번 5월 달에 유죄 판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접 증거도 확보됐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걸 이재명 지사가 인지했고 보고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동안 지난해 9월에 구속된 이 부지사가 아니라고 하다가 최근에 맞다고 이제 얘기했던 이 사안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방아쇠가 된 거죠.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논란이 앞으로도 다음 재판에서는 그 새로운 변호인들 아니라 기존의 변호인도 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감히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화영 측을 만났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이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됐다라고 이 장해찬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박찬대 최고는 정말 이화영 전 지사를 면회를 가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죠. 기자들 앞에서 이화영 전 지사를 면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럼 장해찬 최고위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네요? 뭐 밝혀져야 되겠죠. 부인도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몇 차례 봤지만 청년 최고위원 먼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본을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해찬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저는 대신 박찬대 최고는 저랑 대선도 같이 치렀고 가깝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재선 지역구 의원에다가 공인회계사, CPA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다 근본이 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정치인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한 겁니까? 코딱지나 파준다 이런 그런 표현이요? 제가 워낙 아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얘기가 대응을 하려다가 주변에서 대응하면은 똑같은 사람 된다. 장해찬 같은 똑같은 사람 된다서 참고 있다고 하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이재명 대표 지시받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슨 코딱지 파고 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사진 보니까 코에 묻어 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폄하하고 모욕하는 거는 정치를 더 저질화시키고 국민의힘에 딱 지금 집권 여당의 전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혐오, 정쟁화 해가지고 정치 저질화 만들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본질이 다 숨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세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대변인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한 건 아니죠. 장해찬, 박찬대 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은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 이화영은 왜 어떻게 진술을 바꿨습니까? 적어도 김성태한테 사업하면서 우리 지사, 이재명 지사 방북권도 신경 써달라고 21년 9월 달에 필리핀에서 북한 측과 김성태에 있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는 문제는 300만 달러를 먼저 받는 걸. 자, 이야기했냐면 지금 언론 보도 일부 보면 보십시오. 이미 사전에 보고했다. 자, 돈이 들어간다고 북한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사님 북한으로 올려보내려니까 보고 한번 했다는 거고. 두 번째, 300만 달러 보냈기 때문에 답이 올 겁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지금 일부 보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따져봐야 돼. 그러면 왜 이화영의 진술은 전혀 모른다 해서 바뀌었느냐.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해야 돼. 진짜 안부수, 두 번째는 국정원이에요. 안부수 씨가 5월 달에 되면서 징역 3년 6개월 받았어. 수원지법에서, 옆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안부수의 원리에 따르면 본인 이화영도 굉장히 중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국정원에서 문서가 다 나왔어. 왜 국정원 왜 끼었느냐. 안부수가 북한에 돈 보낼 때 국정원에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보고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담당 직원이 비공개 법정신문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이화영 씨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비공개 증언이 있은 후에 김성태가 계속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일관되게 돈 보냈다라고 800만 달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신랑이 남편이 태도를 바꿔서 진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말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이화영 진술은 제가 보기에는 8월 8일 나와서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대로라면 이화영 진술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니 원래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이제 검찰 진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술에는요. 저도 아까 뭐 장혜선 얘기하다가 괜히 본질을 얘기 안 했는데 보면은 진술의 내용을 보면은 이겁니다. 이른바 7월 18일 날 나온 거 보면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당시 이 지사의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런 대목이 보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발로 무슨 보도가 나오면 지금처럼 우리 차앵커처럼 보도에 따르면 무슨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확인이 안 된 이른바 검찰발 언론 프레임이다. 그래서 옥중 편지를 보면 2019년 7월에 네. 당시 국제대회에서 북측 관계자하고 김성태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많이 하니까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를 한 것뿐이다. 이건 일관된 진술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다가 이게 살이 붙고 이상이 붙어서 방북 보고를 했고 무슨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대가를 줍니까? 전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2019년도에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처럼 300만 달러가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갔다면은 그러면 정말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경색돼 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방북 초청장도 한 장 왔었으면 대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거의 뭐 알겠습니다. 트럼프 바이든급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고 우리 차윤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요소인데 보십시오. 이게 자, 진술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8월 8일 날 이화영 씨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서로 대체한다는 표현이 나오면은 저것은 저 자필 진술서로 왜 그러냐. 저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부인이 면접 변호사를 통해서 이화영 씨한테 세게 당신 이런 이야기 한 거야 하니까 놀란 이화영 씨가 약간 부인한 듯한 내용을 써준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알겠습니다. 부합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건 근데 아니다. 이게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공방이 주고받는 사이여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시고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조금 좀 옮길게요. 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검찰의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사실 여야가 치열하게 좀 공방을 벌이는 대목인데 지난주 이번 주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가서 글쎄요, 그 농성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인 게 맞는 것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적 선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이음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고요. 앞으로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이화영 전 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제 한동훈 장관과 또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설전으로 비화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리고 농성 화면은 이제 어제가 아니고 24일에 예, 진행됐다는 24일 날 있었던 거죠. 자막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박창현 교수님, 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가서 저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면담이 수원지검장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니까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앉으신 것 같은데, 저게 한동훈 장관 눈에는 이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을, 사법부를, 사법 시스템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한, 앉아서 저렇게 있는 것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볼 때 그런 사안입니까? 이화영 핵심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겠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검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관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고 그런 적 없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아주 미묘하게 뉘앙스로 시장님, 도지사님 방북하는 것도 한번 좀 도와줘 정도의 지나가는 말로 했다라는 인정이 조금 나온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 특히 이제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 이 소위 말해서 지금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 보니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럴 사람 아닌데 입장이 바뀌었네. 이거는 검찰에 뭔가 회유와 조작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라고 수원에 항의 농성을 갔는데 항의하러 갔는데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앉아서 항의 농성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사안이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은 앉아서 항의하고 있고 현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갖다가 검찰에 대한 사법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시간을 한 2년 전으로 되돌이켜 보자고요. 2년 전에 되돌이켰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검찰 개혁이라고 그랬고 당하시는 분은 외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상황 바뀌니까 장관이 역할도 바뀌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재판에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지금 뭐 언론 플레이하고 또 검찰에서 얘기하고 언론 보도 나오는 게 다 제3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본인이 재판정에서 재판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저는 관건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부지사도 사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담을 이화영 전 지사가 느끼고 있다는 뭐 변호인들한테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변호인 접촉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고 저는 상식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뭐냐면 그 부인께서 아까 말씀대로 남편의 형량이 줄거나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가서 왜 검찰에 회유를 당하냐고 남편을 탓하고 재판정에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할 때는 저는 그 해당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 포인트가 힌트가 뭐냐면 저는 탄원서에 있다고 봐요. 탄원서를 보면은 10개월 동안 거의 독방에 가둬놓고 거의 매일 조사를 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게 이 극단적 심리적 압박감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전기 고문보다 더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한 재판정에서 명확히 밝혀지면 되고요. 자꾸 회유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승호원 있었습니다. 정진상, 김용 다 만났다고. 그래서 무슨 뭐 발췌해가지고 회유를 했다. 근데 정승호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에 다 내놔봐라. 녹취록 다 공개합시다. 법무부. 공개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공작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 뭐 본관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하거나 천막 농성하는 거는 여러 번 봤어요. 또 뭐 각종 시위와 집회 때 길거리 바닥에 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좌 농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기억납니까? 기억 혹시 나십니까? 있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의 방문을 한 적은 있어요. 아니, 항의 방문을 했는데 연좌는 없었어요. 앉아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연좌는 없었는데 연좌 농성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게 연장농성이 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기들 권한도 있고 말하자면 장소 변경, 접견 신청도 할 수 예. 있는데 뭐 그날은 날짜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근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분들이 예. 작년 9월에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됐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될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이 뭐 변호인 전도 지원해줬다 하는데 왜 갑자기 그 진술 하나 보고했다는 진술 하나가 나오니까 예.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들 저렇게 저 말하자면 총공세와 총방어전을 치는지 이 부분은 물론 다음 주 재판에 가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저는 있다고는 봐요. 아니, 우리 평소에 이렇게 우리 점잖으신 한 대변인께서 말씀 자꾸 하시는데 보십시오. 부인이 말씀 잘해서 잠시만요. 이화영 전 지사 얘기는 이제 아니 짧게 예, 예. 남편을 딸딸 볶아서 이재명 대표가 엮으려고 한다는 부인의 말. 설사 딸딸 볶아서 엮이더라도 빨리 나오고 형량이 줄어들면은 신랑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항용 평심이에요.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시 김성태를 이야기해요. 김성태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 뭐냐? 다음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김성태는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 이게 법원을 향한 메시지기도 해요. 그럼 한동훈은 뭘 하느냐? 한동훈은 보십시오. 사법방해.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영장 청구하게 되면 도주와 증거인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잖아요. 당대표니까. 하지만 증거인멸 시도 의원들 동원해서 하고 이런 걸 다 그 사법방해로 보는 거예요. 둘 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 둘 다 미래를 내다본다. 법정에서의 싸움을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앞서 이제 그게 뭐 야당 의원이 됐든 여당 의원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이 검찰청사에 가서 연좌농성을 한 것도 굉장히 국민이 볼 때 이례적인 아주 처음 있는 일이어서 좀 충격적이었고 반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원들을 보면서 사법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물러섬 없이 박범계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잘한 것인가?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지만 또 뭐 보수 진영에서는 시원하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잠깐 짧게라도 한 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 장관은 잘하는 모습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까지 이렇게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또 저렇게 말을 많이 내놓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분도 처음이에요. 저런 모습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말과 뭐 그다음에 기자들을 또는 주말인데 입장문을 냅니다. 이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처음 보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는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뭐 전직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이 지검에 가가지고 연좌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전직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주말에 그것도 입장문까지 내서 이거는 소위 사법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현 정국이 여야의 소위 생사를 가르는 그런 대결을 하고 있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장관도 지금 언론에서 기싸움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게 그냥 일개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변하고 있고 또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을 노린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하나의 또 한 장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한 장관의 태도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를 갖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4명이 찾아와가지고 그 연좌농성한 것도 이렇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답변 태도를 가지고 한 장관이 뭐 이렇게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너무 과도한 지적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져서 가면 될 문제입니다. 무슨 답변 태도를 가지고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 갖고 좀 확대 해석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장관의 태도에서 자신감이 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 한번 지금 분명히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 과정이 다 녹화돼 있을 겁니다. 요즘은 다 녹화를 해요. 녹화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설사 직접 증거는 아닐지라도 말을 바꾸게 되면 그게 다시 변호인이나 적어도 담당 판사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녹화 녹음이 다 돼 있는 걸 들고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한 장관이 저렇게 당당하게 박범계 요즘은 다 그렇게 녹화 녹음을 다 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됐는데요. 여기에 불복을 해서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지금 이제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결정하고 뭘 하고 난데 저한테 사후 통지를 해줍니다. 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의사 면허가 이제 완전 취소가 됐고요. 또 아들은 학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교수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교수 자리에 대한 미련도 아니다. 그렇다고 월급 때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이제 다음 달 26일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민 씨가 지금 모든 소송에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제 말하자면은 조 전 장관의 부부와 조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이번 13일에 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뭘 얘기하냐면 하지 않는 일을 책임지라는 건 연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지한 반성과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또 재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검찰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부모와 입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스탠스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 전 장관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연좌제입니다. 왜 나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 전 장관도 형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건 뭐냐면 검찰은 기소유예를 해줄 테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혐의에 대한 반성과 했던 일에 대한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얘기죠. 인정하라. 원래 인정을 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검찰이 죄는 있으나 우리가 기소를 유예한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조 전 장관은 연좌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하자면은 내가 잘못은 했건 같고 불찰이나 미안한 건 있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 자리까지 내놓으라? 이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는 그 미묘한 감정선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8월 26일이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아마 8월 초쯤에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 주지 않을까라고 분석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먼저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를 향해서 입장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자성한다 입장을 냈더니 별거 없다, 특별한 거 없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있었을까요? 검찰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자녀와 공모해서 입시 비리 저지른 거다. 이거 인정해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8월 말에 결국은 기소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와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기소로 갈 가능성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로 갈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뒤에 절차까지 남은 거죠. 지금 파면된 사유가 3가지였습니다. 파면의 3가지가 사모펀드하고 PC 증거 부족 이 2가지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에서 이제 기각이 된 거고 하나가 이제 의전원 장학금이에요. 그럼 의전원 장학금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파면 사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연연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회복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소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복직을 갖다 좀 소청 심사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민 씨에 대해서 또 지금 구속돼 있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이토록 한 집안을 조 전 장관 말이에요. 풍비박산 낼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 진보 진영의 상징성을 또는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라고 보세요. 수사를 했고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부분들이 뭐 가벼웠다는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사법 정의를 넘어선 뭐 있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적합했느냐, 너무 과도했느냐. 저는 할 수는 있었지만은 당시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는 한 20분을 남겨두고 그것도 사문서 위조를 놓고 이제 바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기소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뭐 다 복잡해가지고 기억 못 하실 건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검찰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도 이제 한동훈 장관 화면에 참 자주 나오는데 난 저분의 말이 무게를 갖고 깃털 같지 않고 정말 일국의 법무장관으로서 무게를 가지려면은 딱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 장모도 평등하고 부인도 평등하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에 몇 %는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저건 허황된 얘기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사자라고 야당 뭐 비판한다고 해도 다수의 국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이 다 뭐 상황 설명했으니까 저는 조국 아니라 한민수라고 하더라도 1심 거쳐서 2심, 3심은 당연히 다뤄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심, 3심까지도 그 뇌물은 이미 아니고 청탁방지법인가요? 그거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600만 원 장학금. 그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서울대 파면이 합당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사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만 짚어드리고 싶은 건 검찰이 저는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지난 정권 때 없앴던 티타임도 부활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소를 앞두고 부모에게 마치 너는 공범했다는 걸 자백해라. 언론을 향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저는 이런 거는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에 도대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왔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들 뭐 첨삭 지도하고 뭐 자소서 같은 거, 자기소개서 같은 거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데 서류를 위조해서 내고 그것을 아들, 딸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학부모도 강남에 사는 학부모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한 번도 공모자라고 되는데 사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대로 지적하고 또 하나는 수사의 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평가가 가능해요. 그 평가도 형사법 교수로서 굉장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수사의 강도가 세지고 압수수색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다 인정하는 거고. 또 조국 씨는 왜 저렇게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재개하려는 모든 지금 바탕을 깔고 있는 거다.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들, 딸 문제까지.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할지 모르겠으나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변 정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이죠. 한 30초 남았는데 조민 씨는 지금 의사면허 취소됐고 지금 대학부터 대학원 다 취소됐으니까 고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과거 정유라 씨처럼? 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40대가 되더라도 다시 그때 의사라도 시험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겠다고 제 의지를 표명한 건데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은 엄혹할 것이다. 지금 본인이 말은 뱉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순간 저것을 헤쳐나가는 거는 정말 엄청난 삶의 중압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뭐 잘 헤쳐나가기 바라야죠. 뭐. 예, 다 떠나서 참 인간적으로 힘든 삶을 또 예고가 되는군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출산을 이유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김유진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